안녕하세요. TV 명륜도학을 통해 세 번째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된 성균관 유학대학 철학박사 심순옥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다산 정약용의 삶과 이제 그 형제 그 위에 중용이 되는 정약전의 삶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그 다산의 큰아들 정학연이 아버지에게 해배가 자꾸 미루어지자 이제 그 잘 알고 있는 해배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편지를 좀 보내주십사 하는 글을 이제 보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제 정약용은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였습니다. 자, 이제 정약용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다. 희비의 기준과 이해의 기준이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네 가지 등급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옳은 것을 지켜서 해를 입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나쁜 것을 쫓아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나쁜 것을 쫓아서 해를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세 사람이 만일에 내가 그들에게 안부의 편지라든지 어떤 글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그 뜻을 알아듣고 자기네끼리 웃으면서 나를 비방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지금 내게 구하는 게 세 번째인 나쁜 것을 취해서 이익을 얻으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나쁜 것을 취해서 해를 얻게 되는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정약용은 자신의 소신을 이제 밝힙니다. 그러면서 맹자를 인용을 합니다. 맹자의 고자장에 맹자왈어 아소여겨라. 맹자가 이르기를 물고기는 내가 원하는 것이고 웅장여가 소여가라. 웅장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자 불가득 겸자라면, 두 가지를 불가득이 얻을 수 없다면 사어이 능장자야라. 이러면서 물고기를 버리고 웅장을 얻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 소신을 밝히면서 이어서 사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다. 생역 아소요겨라. 의역 아소요겨라. 의도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자 불가득겸이라면, 두 가지를 둘 다 얻을 수 없다면 사생이 치의자야라. 이러면서 나는 생을 버리고 의를 취할 것이다. 이러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약용이 아주 의연한 그의 결의를 읽을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어떤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너희는 칼에 목이 들어와도 절대로 삶을 버릴지언정 의를 선택해야 된다는, 굴복하지 말라는 자식에게 또 다른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등급의 삶을 선택하십니까? 이런 기로에 섰을 때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갈 일 아닙니까? 자, 오늘은 그러면 이어서 이제 정약용이 아들들을 이제 원거리에서 그 교육을 위해서 늘 이제 고심했다면, 이제 그와 함께 1801년 같이 내려오다 별정 나주에서 갈라져서 형님은 이제 흑산도로 들어갔죠. 그리고 정약용은 강진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형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정약전은, 이 형제들은 사실 맨 위로 정약현이 있었고,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다음 해남 윤씨에게서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근데 이 대개 보면은 그 바로 위에 형이랑 칭하는데, 정약용만큼은 그 위에 중형 정약전과 매우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둘째 형을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모든 그 형을 쫓아서 흉내를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형의 어떤 사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제 습득을 하게 되죠. 천주교도 결국은 둘이 함께 이제 천주교에 입교를 하게 되고, 사실 그 순교자 정약종은 제일 마지막으로 천주교에 입교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 때문에 이제 목숨을 버리게 되는 사람은 정약종이었죠. 정약전이 흑산도로 들어가면서 이제 정약용은 아주 많이 애달파합니다. 본인은 그래도 내륙에 있게 되는데 그 나이 든 형님이 흑산도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를 굉장히 슬퍼하는데, 사실 당시 흑산도는
유배지 중에서도 아주 제일 멀고 험한 유배지로 아주 큰 죄악을 저지르거나 큰 죄를 지은 그 어떤 악인들이 들어간다고 했던 곳인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들이 악인은 아니죠. 시대의 그 어떤 사상이 맞지 않을 뿐이지. 지난해에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그래서 많은 이제 그 흑백 영화로서 작품성이 굉장히 가치를 받았는데 높은 가치를 받았는데 사실 이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원전에 가깝게 썼습니다. 정약전은 이제 흑산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흑산도는 사실 흑산도 내흑산도와 흑산도로 이제 대흑산도 이렇게 나뉘었는데 당시에는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우이도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흑산도는 사실은 당시에는 최고의 최악의 유배지이긴 하지만은 현재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약전이 흑산도로 대흑산도로 들어가기 전에 1801년에 먼저 소흑산도인 우이도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는 깊게 이제 길게 설명은 못하지만 소흑산도로 들어가서 우이도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문순득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아주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표해시 말이라는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책을 이제 저술하게 되는데 그 문순득이라는 인물은 우연찮게 그 원래 직업은 홍어를 사서 팔고 사는 중간 상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영리하고 아주 총명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연찮게 이제 그 홍어를 팔러 나갔다가 표류를 하게 돼서 한 3년 4개월 정도를 이 나라 저 나라를 표류를 하다가 다시 이제 우이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약전을 잠깐 만났다가 한동안 안 모이고 몇 년이 지나서 돌아와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정약전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다 해서 이제 바로 지필에 들어가서 표의 시말이라는 이제 명작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정약전의 책이 자산어보만이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 송정산이라든지 이 표의 시말 같은 책들은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여기 초상화가 몇 개 제가 올려놨는데 처음에 나오는 초상화는 공제 윤두서입니다. 조선 중기 이제 유명한 화가였죠. 그 옆에 초상화는 평양에 있는 이제 윤두서의 초상화이고 그 옆에 두 초상화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다산 정약용의 이제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는 정약전의 모습을 추측해서 그린 초상화예요. 이들은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서 그림을 초상화를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보고 추측한 초상화만 지금 이제 남아 있는데 이 공제 윤두서는 해남 윤씨로서 그 다산 정약용 집안의 외가라랬죠. 어머니 쪽. 그래서 그 집안은 아주 명망 있는 집안으로서 다산 정약용은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이야기할 때 형님은 마치 장비와 같다. 그래서 공제 윤두서의 지금 모습을 보면 두 사람의 모습이 다 어느 정도는 닮아 있죠. 뭐 이렇게 얼굴이 둥구스름하고 수염이 덥수룩하니 그런데 정조의 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을 보면 아마 정약전이 외가 쪽을 더 외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림으로 봐서는. 그리고 정약전의 성격도 사실 굉장히 호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정약전의 행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산과 헤어진 16년 뒤인 병자년 6월 6일 내흑산 우이보에서 59세 나이로 생애를 마칩니다. 이때 1814년에 해배령이 내려지는데 사실 강준음이라는 인물이 이제 상소를 올려서 해배를 시키면 안 된다고 강경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해배가 이제 무위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정약전은 이때 동생이 분명히 해배가 되면 나를 찾아 여기까지 올 것인데 여기는 너무 멀다. 그래서 내가 동생을 좀 미리 나가서
좀 더 가까운 곳에 가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대흑산도에 머물다가 우이도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아주 재미있는 우화들이 아주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화라기보다 재밌는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실 그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아무튼 정약전은 섬에서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 매우 높은 가문의 집안이었으면서도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누구와도 어울렸고, 누구와도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물고기를 잡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를 짓자고 하면 그 어리석은 그 어부들과 같이 나름대로의 또 시를 읽고 즐거워하고 그런 식으로 지냈기 때문에 그 흑산도의 주민들은 정약전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정약전이 어디로 가는 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이도로 가는 데에는 뭐 쫓고 다시 가서 모셔오고, 결국에는 뭐 야밤도주 하는 식으로 이제 우이도에 나가서 동생을 기다렸으나 결국 해배가 취소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지내다가 2년 뒤에 1816년에 이제 숨을 다하게 되죠. 그래서 정약용이 형님에 대해서 조금 한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은 섬으로 기양 온 뒤부터 더욱 술을 많이 마시고 오랑캐 같은 섬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지내고 있다. 다만 교만하게 대하지 않을 뿐이다. 라면서 형님의 그때 당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산이라는 그 섬은요, 사실 흑산은 이 거물 흑자 원래 매산자를 쓰는데 자산이라고도 하죠. 이 거물 자자는 또 자산으로 읽기도 하고 현산으로 읽기도 합니다. 이 자자는 거물현자 두 개가 이제 모아진 글자로, 거물현자를 이제 파자를 해보면 각골문에서는 사실 아주 조그맣게 작은, 멀리 있는 것은 아주 작아서 검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물현자가 그렇게 시작된 건데, 그 거물현자가 두 개가 있으니 얼마나 그 멀리 있으면서 이렇게 벌써 그거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주게 했죠. 그래서 정약전은 이 흑산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편지에 항상 자산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호도 이제 자산으로 합니다. 자, 이제 정약전이 그 흑산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에는 그 해중의 어족이 매우 풍부하다. 그런데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뭐 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박물학자들이 살펴봐야 할 것이다. 섬에 장덕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장덕순이라는 인물은 자산어보라는 그 영화에서 창대라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독특하다고 하면서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두문불출하며 손님을 거절하면서까지 고소를 탐독하고 있었다. 집안이 가난하여 책이 많지 않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음에도 보고 듣는 것이 넓지가 못하다. 책이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같은 책만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성격은 조용하고 꼼꼼해서 대체로 초목과 조 중에 아는 것이 많았다. 그리고 그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를 믿음 안에서 그와 함께 물고기를 연구해서 이제 차례로 책을 묶었다. 그리고 이름을 자산어보라고 붙였다. 그래서 이거는 자산어보 서문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정약용은 형님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 잔소리가 얼마나 애정어린 잔소리인지 몰라요. 정약용은 이미 1801년에 강진에 내려가서 어느 정도 한 3, 4년 지나고 1810년에 이제 초당으로 올라갔죠. 그러면서 벌써 이제 그 올라가기 전부터 책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책을 쓰고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책에 대한 이런 것들은 형님보다 이제 한 수 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형님에게 이런 이제 권고를 합니다. 책을 저술하는 한 가지 일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 반드시 10분 뒤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형님이 해적도설은 무의 기이한 책으로 이것은 하찮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형님께서 해적도서를 쓰시려고 하는데 이거는 생각같이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도용은, 그림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시에 아마 이거를 염려한 거는
도형을 그리면은 물고기 하나하나를 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류 종류 여러 가지 어패류 이런 거를 그리려면은 사실 많은 종이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당시만 해도 종이값은 꽤 비싸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섬 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그런 것을 형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또 때로는 채색도 해야 될 테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시지 말고 글로 그냥 쓰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글로 쓰기를 이제 바랍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정약용의 이 충고는 나중에 사실 이제 지금 현대 학자들에게 약간 좀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많은 것을 글자로 보고 글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한번 실체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정약전은 많은 이제 그 240여 종의 이제 거의 뭐 300여 종에 가까운 것을 이렇게 글로 설명을 하는데 그걸 만일에 당시에 그림으로 남겼다면 지금 어마어마한 아주 그 계통에서 자산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짓는 방법도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건 제가 그때 이제 지난번에 그 영화를 잠깐 이제 캡처를 해보았습니다. 자산어보 표지. 그리고 이 그림은 사실은 자산어보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면 바로 꽃게 모양과 그 해조류의 모양을 알 수 있어서 이해를 돕지 않았을까 하는 나중에 이제 다른 데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것입니다. 자산어보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비늘이 있는 종 71종이고 비늘이 없는 종은 43종이고 껍질이 있는 조개류는 68종, 해충, 해조 등 잡류는 45종. 그래서 이제 또한 뭐 한 240여 종이 되나요? 230여 종 가까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주 재미있게 쓰여진 물고기 이제 몇 종류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홍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늘이 없는 종으로 홍어를 소개하는데 홍어는 이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죠. 큰 놈은 넓이가 17자 안팎으로 앞놈이 크고 순놈이 작다. 모양은 연잎과 같다. 빛은 검붉고 코는 머리분에 자리하고 있으며 기초가 되는 부분은 크고 끝이 뾰족하다. 이러면서 이제 생략하고 두 날개에 가는 가시가 있어서 앞놈과 교미할 때는 그 가시를 받고 교합을 한다. 앞놈이 낚싯바늘을 물고 엎드릴 적에 낚싯바늘이 내려서 그 먹이에 현혹이 돼서 앞놈이 그 낚싯바늘을 물었을 때 순놈은 이에 붙어서 교합을 하다가 낚시가 올려지면은 앞놈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낚싯바늘에 물려 있으니.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순놈도 그거를 빼지를 못하고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약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놈은 먹이 때문에 죽고 수컷은 간운 때문에 죽는데 음란함을 탐내는 자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 아주 이 정약전과 정약용은 글을 통해서 굉장히 편지를 많이 주고받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재치 있는 그런 유머가 그 수없이 많은 글에 대한 것을 아주 둘이 형제가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다시 치기 어린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홍어에 대해서는 이제 뭐 썩힌 홍어를 먹기도 한다. 그때 당시에 벌써 나주 지방에서는 삭힌 홍어를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홍어는 이제 치유의 효과도 있는데 뱀이 싫어해서 뱀이 자주 출몰하는 데는 그 비린물을 뿌려도 되고 또 술독 해거에 아주 좋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한 번쯤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상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상어도 포유류죠. 대개 이제 물고기들이 수컷이 정액을 쏟으면 암컷은 그 액에 알을 낳아 수정부화가 되는데 상어는 태생이라 어느 정도 발육이 된 다음에 태어난다. 그러면서 순놈은 밖으로 2개 콩팥이 있고 앞놈은 배에 2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태가 성숙해지면 새끼가 태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청어 그리고 뭐 해조류 뭐 이런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자산어보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정사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조선시대는 그 금하는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는데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한 엄벌에 처하는데 때로는 사형을 가하기도 합니다. 소나무는 궁중을 짓거나 아니면은 황금송 같은 경우는 왕족의 관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이것은
벌목도 못하고 키우지도 못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사람들만이 의해서 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약전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신랄하게 이제 비판하면서 그 해결책까지 지어놓은 게 송정사의 이제 내용들입니다. 당시에도 이제 역시 화전민들이 많았죠. 조선 후기는 사실 임진왜란과 또 병자호란 뒤에 이제 몇십 년 뒤에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농사가 주된 세입의 원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논이 없는 사람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불을 질러서 화전을 일궈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나무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걷거나 이런 거에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안 좋은 그런 폐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정약전은 이제 이유를 나무를 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거의 70% 80%가 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가 부족한 원인은 나무를 심지 않는데 왜 나무를 심지 않냐면 나무를 심으면은 이게 세금으로 다 이렇게 매겨지고 나라에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것을 혹시라도 베어서 뭐 집을 짓는다든지 자기네 관으로 쓴다든지 이게 들키면은 엄벌에 처하거나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물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놀래서 그 자기네 산에 소나무가 혹시라도 홀씨가 날라와서 이렇게 자라면은 그거를 아예 뽑아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뭐 자라보고 놀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셈이죠. 그리고 또 화전민이 불을 태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득이한 경우는 또 뗄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만일에 해결한다면 충분히 백성들이 들어가서 도끼 가져가서 하루 종일 베어서 자기네가 쓰고 나라에 바쳐도 모자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 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이제 사람마다 제각각 소나무를 기를 수 있게 한다. 개인 소유의 산에 나무를 기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산에다가 그 이제 어떤 산의 임기가 끝나면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산을 다시 이제 소나무를 심게 하고 그리고 나무가 없는 경우에는 또 주인에게 죄를 묻지 않고 이러면서 이제 6가지 방책을 내놓습니다. 정약전, 정약용 형제의 성격이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에서 대략은 이제 알아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약용이 형님은 한가롭게 지내며 하는 일 없이 날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즐겁게 노십니까? 나는 그들의 단아하지 못함을 욕했기 때문에 배척받아 그 모임에 어울리지 못했다. 이거는 정약전 묘지명에 이제 정약용이 쓴 건데 이거는 한양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항상 한양에서 지낼 때도 정약전은 정약용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친구들을 가리지 않고 어울렸고 늘 모여서 술을 마시고 좋은 곳을 찾아다니고 어떻게 보면 허랑방탕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정약전은 사실 정약용 동생에게 가려진 천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전이 이제 그런 동생을 이제 비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조정의 암흑의 상서, 암흑의 실랑과 친하게 지낸다지만 나는 이렇게 술꾼 몇 사람과 구애됨 없이 큰 소리치며 살아간다. 나중에 우리가 어려워졌을 때 누가 배신할지는 듣고 보면 알 것이다. 사실 이 말은 신유사업 이후에 둘의 삶이 굉장히 곤핍해졌을 때 이제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정약전의 그 친구들은 끊임없이 그 형제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의 아는 그 암흑의 실랑, 암흑의 상서들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정약용 형제들을 죽여야 된다고 상소를 했죠. 그래서 형님의 그 방법이 옳지 않았나 이러면서 자기는 형님을 잘 몰랐다. 역시 형님은 나랑 다르다 이러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정약전이 흑산도에 들어가서 초기의 일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